자, 이제 104페이지에서 방가로 3번 보시면 3번에서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요. 2번은 허가 처리 기간이에요. 15일이죠. 아까 외국인 특례에서도 허가받는 거, 야생 문구일 때 허가받는 것도 15일 처리 기간. 허가일 땐 다 15일이다. 15일. 15일 이내 허가 아니면 불허가 아니면 선매 협의 사실을 통지해 줘야 돼요. 선매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또 알려줘야 되는데 셋 중 한 가지 안 하면 그러면 누가 멍 때린 거예요? 15일 이내 셋 중 한 가지를 해줘야 되는데 공무원이 아무것도 안 했대. 공무원 잘못이니까 허가가 의제가 돼요. 그게 방가로 4번이에요. 토지거래계약 허가 의제. 15일 이내에 허가, 불허가, 선매 협의사실 통지 셋 중 한 가지 해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 멍 때렸다. 그러면 공무원이 멍 때리는 거니까 국민들에게 유리하게 허가가 의제가 되는데 그 기간 끝난 날이 다음 날에 기간 끝난 날에 X 끝난 날이 다음 날에 허가가 의제가 된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돼 있죠. 양그로 4번 허가 대상 기준 면적이 있는데 이제 조금 사면 사실 투기랑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많이 사야지. 그래서 기준 면적이 있어. 거기 보시면 105페이지에서 요 면적들을 초과할 때 허가를 받는 거예요. 이하는 허가를 안 받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걸 외울 건 아니에요. 거기 표에서 주거지역 180대 있죠? 만약에 주거지역인데 정확하게 180이었어요. 허가 받는 거야, 안 받는 거야? 안 받는 거죠. 180 초과니까. 다 초과잖아. 요 기준 면적을 초과할 때 이렇게 많이 사게 되면 허가를 받는 거지 이하다. 그럼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걸 주의하면 돼. 그것만. 지금 이 면적을 외울 건 아니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나중에 면적 외우게 되면 양가로 2번도 면적, 산적, 특례도 같이 그때 설명을 드리게 되고 지금 할 건 아니고. 됐고. 양가로 5번. 토지거래 허가 기준을 보세요. 기준. 넘기면 장난이 아니야. 어디까지냐면 107페이지까지. 이거 못 외워, 이거. 그냥 제껴야 돼요. 어떻게 외워? 네. 나중에 되면 굉장히 반가운 말이 있어요. 이건 안 보셔도 돼요. 너무 반가워. 그게 제일 반가워. 제일 중요해요. 이거보다도 이거 안 하셔도 돼. 너무 반가워. 그게. 그런 거 이거. 허가 기준. 못 외우니까 이거 어떻게 이걸. 나오면 틀리라고 내는 거지. 단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뭐냐면 가격. 거래한 가격. 거래 가격은 허가 기준 X라고 적어놔요. 거래 가격. 거래 가격은 허가 기준이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장군수 구청장이 이 사람들이 거래한 가격이 정말 적정한가, 가격이 적정한가 이런 건 심사하지 않는다고요. 가격은 허가 기준이 아니니까. 실수요성 넘겨보시면 목적이 적합성 107페이지에 면적이 적정성 이렇게 돼 있지 가격은 없잖아요. 그래서 가격은 허가 기준이 아니에요. 가격은 심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격이 적당하지 않은 이유로 불허가 있다. 말이 안 된다고 그런 거. 여기까지만. 그다음 107페이지에서 이제 토지 이용 의무가 있는데 허가를 받으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해야 돼요. 허가받은 목적대로. 그러면 죽을 때까지? 그건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이용 의무 기간이 있죠.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이용 의무 기간이 나와 있다. 그렇게. 그래서 박스를 보면 쭉 되어 있는데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아까 허가 기준 그런 건 못 외우지만 요 정도 박스에 있는 내용들은 외우셔야 돼요. 외우기가 쉬우니까요. 이용 의무 기간이잖아. 이용 의무 기간. 그럼 주로 다 몇 년으로 돼 있을까? 이용 의무 기간이니까 잘 모르면 2년일 거 아니야. 2년. 이용 의무 기간이니까 2년. 이용 의무 기간. 보시면 1번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 2년. 2번도 2년. 잘 모르면 2년. 3번도 2년. 다 2년. 이용 의무 기간이니까 2년. 모르면 2년. 단 사업자가 보이면 4년이에요. 그래서 6번을 보시면 6번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 시행이니까 4년. 사업자가 보이면 사업자는 4년. 외우기 너무 쉽잖아. 이용 의무 기간 2년. 사업자가 보이면 4년. 그리고 7번 현상 보존은 5년이에요. 현상 보존은 5년. 이렇게요. 3년짜리 있나요? 없죠. 옛날에 있다가 다 없어졌어요. 2년, 다 2년이고 사업자가 보이면 4년, 현상 보존은 5년. 현상 보존 5년도 외우기가 쉬워. 왜? 5자가 보인다고요. 자세히 보시면. 보이지 않나요? 현상 보존에 보이잖아요. 이렇게 현상.
보존 여기 현상 보존 뭐냐 보이잖아요. 현상 보존 오자가 보이니까 이거 현상 보존 오자가 보인다. 좀 추잡스럽긴 해도 현상 보존 오자가 보이니까 이거 5년. 이용 의무 기간 2년, 사업자가 보이면 4년, 현상 보존 5년. 외우기가 쉽다. 이것도. 양가로 2번 토지 이용에 대한 조사 한번 읽어보시고 넘기시면 양가로 3번 이행강제금이 이제 여기 중요하죠. 이행강제금이 내년에도 또 나올 올해는 안 나왔지만 내년엔 또 나오겠다. 올해는 그냥 너무 약하게 나왔어. 올해는 그냥 박스 형태로 해서 종합적으로 그냥 한두 지문씩 물어보는 거 있어요. 전면적으로 나오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대비했던 게 이행강제금 또 선배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원래 공인중개사법에 없던 내용들 다 공법에만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이 없어서 처음 들어와서 나올 거다 했는데 그냥 한두 지문 좀 약하게 나와서 내년에도 다시 나올 수 있어요.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은 이용 의무 기간 있죠? 이용 의무 기간 동안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바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이행명령을 해요. 야, 너 왜 이행하지 않아? 이행명령을 해요. 그 이행명령을 불이행하면 그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순서가. 이용 의무 기간 동안 이용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바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이행명령을 한다. 이행명령은 3월, 3개월 이내 기간 정해서 해요. 그리고 그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행강제금을.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부과권자는 당연히 시장군수 구청장이죠. 국장, 시도지사가 아니고 허가권자인 시장군수 구청장이 그렇게 하는 거고 동그라미 2번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알려줘라. 문서로 계고 알려주란 얘기예요. 이행강제금 부과한다고. 전화해서 돈 나르 그러면 짜증나잖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문서로 날라오면 찢어버리면 되는데 그냥 화딱지 나니까. 3번 부가범위.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명령이 정해진 기간에 이행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이 10% 범위 내내 100분의 10.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럼 최대 몇 프로까지 가능한 거예요? 10%네요. 10% 범위 안에서니까. 최대가 10%예요. 이행강제금이. 그래서 밑에 박스를 보면 요것도 또 외우셔야 돼요. 이행강제금도. 그러니까 이용 의무 기간, 이행강제금 다 이 숫자들을 다 또 외우고 있어야 한다고요. 우리가. 이 정도는. 외우기도 쉬워요 또. 보시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했다. 1번 박스에서 1번 방치에다 동그라미. 방치 10% 제일 안 좋아. 방치가 10%예요. 100분의 10이니까. 2번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했다. 임대 동그라미. 임대 7%. 3번 허가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허가관청 승인 없이 당초 이용 목적을 변경해서 이용했다. 이거를 두 글자로 위에다 적어놔야 돼. 오용 이렇게. 잘못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을 변경해서 이용하려면 승인받고 그렇게 했는데 지 멋대로 목적 변경해서 잘못 이용하고 있잖아. 허가받은 목적이랑 다르게 잘못 이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목적을 변경하려면 승인받아야 되는데 승인도 없이 지 멋대로 잘못 이용하는 오용이다. 5%. 그게 되죠. 4번은 이도저도 아닌 거. 기타. 7%. 그렇게. 그래서 이거 다 외우셔야 된다. 외우기가 쉽다. 방치 몇 프로였죠? 7%. 10%. 방치는 10%. 이렇게 10이 보이니까. 방치는 10%. 외우기 때문에 10%. 임대는 몇 프로였죠? 임대 7%. 임대는 여기 7자가 보이잖아. 7자가. 임대 7%. 되게 추잡스러워 이거. 임대. 그리고 아까 목적도 승인도 안 받고 목적 변경해서 잘못 이용하는 거 오용이라 그랬잖아요. 오용은 5%. 오용은 5%. 요거 5자가 보이니까 5% 제일 쉽죠. 다만 이게 그게 오용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지. 목적을 변경하려면 승인받고 변경해서 그렇게 이용이 되는데 승인도 안 받고 목적 변경해서 잘못 이용하고 있는 거다.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잘못 이용하는 거 오용 5%. 그리고 기타는 몇 프로? 7%. 기타 7자가 또 보이잖아요 여기에. 기타도 7%. 그래서 외우기가 쉽다. 방치 10% 여기. 방치 10%, 임대 7%, 오용 5%, 기타 7%. 그래서 숫자들을 잘 외우고 있어야 되겠다. 내년에도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이건 또 이행강제금은. 이용 의무 기간, 이행강제금 각각 숫자들 다 외우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 109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및 매수청구는 자, 이의신청 허가 동그라미 1번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가능해요.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만 가능한 게 아니에요. 허가 처분에 대해서도 가능하다고 돼 있잖아.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주로 불허가 났을 때 이의 신청하겠죠. 근데 허가 처분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처분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1개월 따로 안 해오셔도 돼. 토지거래 허가에서는 잘 모르면 다 그냥 1개월이야. 잘 모른다. 1개월. 나중에 1개월이 아닌 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1개월이 아닌 것만. 왜냐면 아까 허가, 불허가 처리 기간이 15일이었어요. 15일. 그리고 뒤에 선매가 있는데 선매 협의를 개시하는 게 또 15일이에요. 15일짜리가 있고 허가, 불허가 처리 기간 15일. 선매라는 게 있는데 선매를 개시하는 게 또 15일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행강제금 부과에서 이행명령이 3월 했던 거.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의 이의제기도 30일이에요. 33 그렇게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의신청과 이의제기가 달라요 또.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이의제기하는 건 30일이에요. 이의제기, 이의신청 말이 다르면 또 다른 거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이행명령이 3월 그래서 이의제기도 30일 그렇게 들어가거든요. 여기 30일이 여기 안 나왔나요 우리 책에? 네, 안 나왔네요. 이행강제금 부과의 이의제기가 30일이에요. 30일 3월 30일 이행명령이 3월 이내 기간이니까 이의제기가 30일이다. 33 그렇게 기억하거든요. 그거 빼놓고는 다 1개월이야. 그래서 허가, 불허가 처분의 이의신청 1개월 매수 청구도 1개월 이내 다 1개월 따로 외울 필요가 없다고. 1개월짜리 돼 있는 것 잘 모르면 다 1개월이니까 1개월이 아닌 것만 나중에 4가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15일짜리가 2가지 허가, 불허가 처리 기간 15일이고 그리고 선매라는 게 있는데 선매협의 개시하는 게 또 15일이 있고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에서 이행명령이 3월 또 이행강제금 부과의 이의제기가 30일이라는 거고 33 그렇게 기억하는 거고 그리고 매수청구는 개념만 알고 계시면 돼요. 매수청구는 불허가 처분 났을 때 하는 거예요. 이의신청은 허가나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매수청구는 불허가 처분 받은 자가 네가 불허가 있으니까 네가 사라고 하는 게 매수청구예요. 그래서 불허가 처분 났을 때 하는 게 매수청구다. 언제 해라? 1개월 이내 해라. 그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외우실 필요가 없다. 1개월짜리는. 매수청구는 그런 거고. 그래서 이 매수청구랑 뒤에 있는 무허가계약 효력은 지금 안 보셔도 되고요. 110페이지에 선매제도랑 비교하는 거죠. 선매랑. 매수청구 선매 완전 다른 거예요. 선매는 먼저 산다는 얘기예요. 허가 신청 들어오면 허가, 불허가를 하기 전에 먼저 살 수 있어요. 이게 공익사업용 토지였다. 그럼 먼저 살 수 있다고요. 그게 이제 허가, 불허가 하기 전에 먼저 산다 그래갖고 선매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선매 협의제도예요. 협의해서 하는 거지 강제로 먼저 사는 게 아니에요. 또 선매 협의제도다. 허가, 불허가 하기 전에 그러니까 불허가 처분 났을 때 선매 X 그게 아니라고. 불허가 처분 났을 때 하는 건 뭐다? 매수청구. 네가 불허했으니까 네가 사는 건 매수청구고 선매는 허가, 불허가를 하기 전에 하는 거라고요. 그걸 하기 전에 먼저 협의해서 살 수 있어요. 공익사업용 토지였다 그러면. 근데 협의가 안 될 수도 있죠. 협의가 안 되면 허가, 불허가를 지체 없이 해주면 돼. 허가가 이제 선매 협의가 안 됐다고 해서 짜증나니까 강제로 수용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협의가 안 되면 허가나 불허가를 둘 중에 하나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지체 없이. 그래서 선매 대상 사유 양가로 1번에 박스를 보시면 공익사업용 토지 그리고 허가받아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토지 2가지만.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면 이렇게 나오죠. 선매 대상 토지는 공익사업용 토지에 하나다 X. 한 가지가 더 있네. 2가지잖아요. 선매 대상 토지는 2가지. 공익사업용 토지 그리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토지 2가지다. 공익사업용 토지에 하나다. 그럼 X. 2가지니까. 그래서 선매 절차를 보면 양가로 2번 동그라미 1번 선매자 지정 통지. 그래서 시장구 수구청장은 선매 대상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신청이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줘요. 1개월 이내. 외우실 필요가 없다. 그럼 이렇게 이제 통지를 받은 거예요. 그럼 이제 선매자가 지정되는 거고 선매자는 15일 이내에 선매 협의를 개시하라고요. 완료하는 거, 끝내는 건 1개월 이내인데 옆에 111페이지에서 선매 절차 표를 보세요. 표를 보시면 허가 신청 들어와요.
1개월 이내 선매자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지정해서 통지해 주고 선매자 지정해서 토지 소유자 통지해 주고 1개월 이내 지정이 되면 이 사람이 또 1개월 이내 선매를 끝내야 돼요. 끝내는. 그러니까 1개월짜리들은 외울 필요 없다고. 선매자 지정하는 것도 1개월. 지정되면 1개월 이내 끝내고. 근데 그 끝내기 전에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매 협의를 개시하는 거. 시작하는 건 15일 이내에 시작하라고요. 앞에 있는 15일, 뒤에 있는 15일. 앞에 있는 15일은 15일 이내에 허가, 불허가 아니면 선매 협의 사실을 통지해 주는 거예요. 15일 이내에. 그 셋 중 한 가지 안 하면 멍 때리면 기간 끝난 날이 다음 날에 허가 의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15일은 앞에 있는 15일은 허가, 불허가 처리 기간이라고요. 뒤에 있는 15일은 선매 협의를 개시하는 거 15일이고. 그래서 1개월짜리가 아닌 거 4가지만 나중에 외우고 있으면 된다. 허가, 불허가 처리 기간 15일. 15일 이내 허가, 불허가 선매 협의 사실 통지해 줘야 되고 그리고 선매 협의를 개시, 시작하는 거 15일 이내에 개시하고 완료는 1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돼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또 1개월 이내 선매 협의조서 제출이 있죠. 선매자로 지정 통지되면 이 사람이 1개월 이내 선매 협의조서를 제출해야 돼요. 이게 30일에서 올해 또 1개월로 바뀌어서 외우기가 쉬워졌다고. 토지거래 허가에선 잘 모르면 다 1개월. 이의신청 1개월, 매수청구 1개월, 선매에서도 다 1개월이잖아. 다 1개월. 1월 1개월은 같은 말이라 그랬으니까. 다 1개월인데 1개월이 아닌 것만 4가지 나중에 외우고 있으면 되겠다. 허가, 불허가 처리 기간 15일, 선매협의 개시하는 거 15일, 그리고 아까 이행강제금에서 이행명령이 3월, 이행강제금 부과에 이의 제기하는 게 30일이다. 1개월이 아니라. 1개월과 30일이 같은 말이 아니에요. 다른 말이야 이제. 법을 공부할 때는. 그래서 이의 제기는 30일이고 그렇게 4가지만 주의하면 되고 나머지는 다 모르면 그냥 다 1개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선매 협의하는 거라고. 협의. 수용이 아니라. 협의가 불발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 통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매수가격 등 선매 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소유 통지해서 선매 협의를 하의하며 개시하며 그런 말이에요. 15일 이내 선매 협의를 하의하며 개시하의하며 시작해야 되고 15일 이내. 그리고 지정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는 끝내라고요. 완료는. 개시는 15일. 완료는 1개월. 그리고 조서 제출도 아까 1개월. 지정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선매 협의 조서를 제출해라. 30일이 아니라 1개월이다. 잘 모르면 다 1개월이니까. 그래서 4번은 선매 협의가 불발됐다. 꽝 난 거예요.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강제 수용하는 게 아니라 지체 없이 허가나 불허가를 해주면 된다. 허가나 불허가를. 됐고. 제일 잘 나왔던 건 뭐냐면 양가로 3번 가격이에요. 가격. 그래서 두 번째 줄에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하래요. 근데 신청서에 허가 신청서에 더 낮은 금액이 적혀 있대요. 무슨 말이냐면 지들끼리는 더 낮은 금액으로 거래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할 수 있어요. 국가 등이 더 비싸게 사주진 않는다고. 예? 신청서에 낮은 금액이 적혀 있으면 그걸로 할 수 있다. 원칙은 감정 가격이고. 얘가 뭐랑 나오냐면 다시 앞으로 가서 109페이지에서 양가로 2번 매수 청구. 양가로 2번 매수 청구예요. 그 위에 중간쯤에 양가로 2번 매수 청구에서 동그라미 3번. 매수할자로 하여금 예산이 범위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래요. 매수 청구는 공시지가가 기준이에요. 아까 선매는요. 감정 가격이 기준이에요. 둘 다 신청서에 낮은 금액이 적혀 있으면 그걸 할 수 있는데 원칙은 매수 청구는 공시지가, 선매는 감정 가격 그렇게 하죠. 바꿔서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가격들이. 그래서 기억을 해야 되겠죠. 요건 근데 잘 기억하시더라고. 이건 제 스스로 제가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 영감 왜 불러? 그게 따온 거지. 감이 똑같다는 이유로. 음악적인 완성도도 중요하거든. 선감 매공시 영감 왜 불러? 거기서 따온 거야. 선감 매공시. 선매가 감정가격, 매수청구가 공시지가 그 말이잖아. 선매가 감정가격, 매수청구는 공시지가. 선감 매공시. 제가 선감 여러분에게 바라고 한번 물어본 건 아니야. 선감 매공시. 선매가 감정가격, 매수청구는 공시지가. 이거
물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또 영감 왜 불러 그러고 있겠지만 까먹어갖고 그래도 그거만 좀 비교하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토지거래 허가고요. 이거 뭐 나중에 되면 그냥 요약집에 있는 내용 정도만 정리하고 또 이제 문제풀이에 있는 문제 정도만 풀어보고 정 안 되면 또 기출문제만 풀어보고 들어가셔도 되겠다. 어차피 한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중요한 거는 이행강제금, 선매 걔네들이 아직까지도 계속 중요하다. 그런 것들 보시면 되고 이제 중개실무로 넘어가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중개실무에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있어요. 114페이지 주임법 한 문제가 무조건 나와. 양은 드럽게 많죠. 그리고 상임법 221페이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주임법 상임법 이 정도 내용. 자 이제 민법 시간에 배우시는 거고 1차 2차 같이 하시면 민법 시간에 배운 걸로 갖다 푸시면 돼요. 그럼 2차만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어떻게 잘 해봐야 돼 그냥. 그러니까 또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2차만 하세요. 근데 주임법 상임법 이거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주임법 상임법을 사실 잘 안 해요. 해도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지. 왜냐면 시간이 없잖아. 한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어차피. 그리고 민법에서 한 걸로 어떻게 푸시해야지 뭐 그렇게 한다고 넘어간다고요. 그러니까 1차 민법 수업을 가서 들어. 이걸 또. 2차만 하시는데 가서 1차 이거 듣고 있어. 주임법 상임법. 그럴 필요 없다고. 어떻게 떨군 건데 우리가 진상 두 개를. 민법 학교는 그거 어떻게 떨궈낸 건데 2차만 하시는 분들이. 그거 가서 그걸 왜 듣고 있어 그걸. 그러시는 거 아니야 그냥. 어떻게 하면 된다고 이게 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동차로 하시는 분들이 더 유리할 수 있어. 올해 같은 경우는 또 그랬어요. 상임법 문제는 민법 문제랑 중개사법 문제가 거의 똑같아갖고 어려웠거든요. 이게 또. 그리고 이제 민법보다도 더 어렵게 나와요. 이상하게. 주임법 상임법이. 그래서 공부를 해서 맞춘다는 보장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되면은 1차, 2차 같이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2차만 하시는 분들은 그냥 딴 거 공부하셔야지 이걸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다. 왜냐면 공부한다고 해서 맞출 수 있는 보장이 없고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내용도 굉장히 어려워요. 주임법, 상임법 내용이. 또 주임법만 잘 공부하면 상임법은 어찌어찌 되는데 또 주임법 내용이 어려워서. 근데 제가 설명을 드려요. 왜 설명드리냐면 이게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도 사실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는데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고요. 왜? 신고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주임법, 상임법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주택임대차 중개할 거고 상가건물 다 중개할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고 내용을.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거지 수험 대비해서 설명드리는 거는 좀 아니다. 이게 내용 자체가 어렵고.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단 주택만 적용되겠네요. 그죠? 법조문 제목에 나와 있다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잖아. 주택만 적용되는 거고 임대차 보호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주택이 아니면요? 비주거용이다. 적용이 될까요? 적용이 안 되죠. 주택만 적용돼요. 주거용. 근데 문제는 주거용, 비주거용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1번 건축물 대장으로 판단한다. 2번 사실상 판단한다. 2번 사실상 판단. 실제가 중요한 거지 공적장부, 등기부, 건축물 대장에 뭐라고 기재가 되는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그래서 비주거용인데 주거용으로 개조를 했대요.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거용 건물이니까. 사실상 실제가 중요하니까. 오피스텔 원래 적용 안 돼요. 근데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대요. 전입신고하고 적용돼요. 그것도. 사실상 실제로 판단하니까. 그렇게. 무허가, 미등기도 중요하지 않아요. 무허가 건물인데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대요. 적용돼요. 미등기, 적용돼요. 그런 것들. 사실상 실제가 중요하다. 공적 장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임대차 보호법이잖아요. 보호법. 보호할 필요가 없으면 적용이 안 되겠네요. 그래서 가장 잘 나오는 게 이거야.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잠깐만 사용한대요. 그게 뭐죠? 놀러 가서 민박, 펜션 빌린 거예요. 그거 보호할 필요가 없잖아. 그 놀러 간 사람인데. 임대차 보호법이니까. 일시 사용 임대차다. 적용이 안 된다고요. 그것도. 보호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건 서민들이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서민들. 서민이 아니다 그럼 적용이 안 돼서 법인은 또 원칙이 적용이 안 돼. 법인은 서민이 아니다. 법인은 적용이 안 되고 원칙은 예외적으로 세 가지만 적용되죠.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법인 예외적으로. 그래서 주임법이 자연인만 적용된다. 개인만 X. 법인도 예외적 적용. 이게 상임법이랑 반대예요.
상인법은 법인이 원칙적 적용. 상인법은 주인법은 법인이 예외적 적용. 예외적으로. 원칙은 적용이 안 돼. 서민이 아니니까. 그리고 보호할 필요가 없으면 또 적용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어. 가장임차인들. 뭐냐면 돈 받을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대요. 채권 회수 목적. 돈 받을 목적으로. 집에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집에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돈 받는 게 목적이에요. 그걸 가장임차인 이렇게 부르거든요. 특히 경매에 넘어가면 막 가장임차인들 막 넣는다고. 이게. 경매에서 배당 받으려고요. 적용이 안 된다고. 왜? 집에 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 서민들이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건데. 그런 건 보호할 필요가 없다. 가장임차인들은. 그래서 법조문 제목에 나와 있으니까 그닥 문제가 안 된다고 이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주인법에서. 대항력이라는 거예요. 대항력. 1년 내내 제가 설명을 드리고 해도 잘 이해를 못하세요. 대항력이랑 뭐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따로따로거든요. 이제 문제를 풀 때 뭐를 물어보나도 잘 봐야 돼요. 이게 대항력 관련된 건지, 판례를 공부할 때도 대항력 관련된 건지, 우선 변제권 관련된 건지, 최우선 변제권 관련된 건지 이게 다른 거기 때문에. 자, 대항력은 뭐냐면요.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문제가 돼요. 집주인이 바뀌었대요. 그럼 새로운 주인은 나랑 계약 관계가 없잖아요. 나는 종전 주인과 계약했지 새로운 주인과 계약을 안 했다고요. 임차인은. 그럼 새로운 주인이 임차인에게 야, 너 나가 이렇게 해요. 그럼 나가야 돼요. 원래. 임차권은 월세 사는 거는 이건 채권이에요. 채권. 계약 당사자에게만 주장하는 거지 새로운 주인에게 저 임차인입니다. 살 권리 있어요. 주장이 안 되는 거예요.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면서 보증금을 누구에게? 원래 주인에게 받아야 돼요. 받기가 쉽지 않잖아 그게. 나가야 되고 보증금을 원래 주인에게 받는 건데 보증금 떼인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주인법에서 대항력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대항력을. 새로운 주인이 안 나가도 돼요. 대항력이 있으면. 그리고 대항력이 있으면 그 새로운 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안 나가도 되고 새로운 주인에게 어떻게 보증금 달라고 하는 거. 그거. 이제 어떻게 하면 생기냐면 등기하면 생기죠. 등기하면 당연히. 임차권도 등기할 수 있으니까. 근데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집에 살고 있어요. 주택인도. 등기도 없는데 이제 집에 살고 있고 주민등록, 전입신고 같은 말이에요. 주민등록, 전입신고 같은 거.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하면 대항력이 생겨요. 언제? 다음 날에.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법조문에 그렇게 돼 있죠. 근데 그 다음 날 0시 이렇게 해석하죠. 12시 땡 치면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주인이 안 나가도 되고 그 새로운 주인에게 보증금 달라고 하면 돼요. 대항력. 그럼 집주인이 바뀌면 문제가 되니까 매매로 집주인 바뀌었을 때 문제가 되겠네요. 매매로 집주인 바뀌어도 집주인 바뀌는 거니까. 경매로 집주인 바뀔 수 있잖아요. 낙찰자가 새로운 주인이잖아요. 그때도 문제가 된다고요. 얘는 집주인만 바뀌면 문제가 돼요. 얘는 매매로 바뀌건 경매로 바뀌건 심지어 매매 계약이 해제가 돼서 집주인 바뀌어도 문제가 돼. 무조건 나랑 계약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집주인으로 오면 문제가 된다고요. 집주인만 바뀌면. 얘네들은 우선 매제권, 최우선 매제권은 집주인 바뀌면 문제되는 게 아니라 매매 이런 건 문제가 안 되고 경매, 공매에서 문제가 돼요. 주로 경매죠. 경매나 공매 시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오해하시는 게 있어. 우선 매제권, 최우선 매제권은 경매 시에만 문제가 돼요. 매매로 집주인 바뀌면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집주인 바뀌었어요. 경매로. 그러면 우선 매제권, 최우선 매제권 이게 새로운 주인에게 막 주장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우선 매제권, 최우선 매제권은 경매 시에 법원 가서 주장하는 거예요. 법원 가서. 얘는 대항력은 새로운 주인에게 주장하는 거고 이거는 법원 가서. 그러니까 제일 오해하시는 게 이거야. 대항력이 있대요. 대항력이 있어. 내가 이제 경매가 넘어갔어요. 경매 넘어갔는데 경매 법원 가서 나 대항력 있다고 판사한테 막 떵떵거려. 저 대항력 있는 사람이에요. 막 떵떵거려. 판사한테. 욕만 뒤지게 먹어. 이거 대항력은 법원 가서 뭐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주장해야 돼? 경매 끝나고 새로운 주인이 오잖아요. 낙찰자. 낙찰자에게 주장하는 게 대항력이지. 새로운 주인에게. 우선 매제권, 최우선 매제권이 법원 가서 달라고 하는 거고 법원 가서 주장하는 거고 상대방이 달라요. 이제 대항력, 주택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이 두 가지를 갖추면
대항력이 생긴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대항요건 이렇게 불러요. 대항요건과 대항력이 꼭 같은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판례도 혼돈해서 막 쓰고 있어. 근데 이 같은 말은 아니에요. 대항요건 갖추면 대항력이라는 게 생기는 거니까.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게. 내가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하고 있는데 대항력이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경매에서 그래요. 이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 그래서 같은 말은 아니다. 그리고 이게 취득요건이자 존속요건이다.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이걸 취득하고 두 가지 모두 이게 유지를 해야 존속하는 거예요. 뭐 한 가지가 잘못되면 상실. 그러면 주택인도 집에 살고 있는 거라고요?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왜? 서민들이 보통 다 집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판례가 간접점유 판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임차인이 자기가 직접 살아요. 직접 점유라고 불러요. 자기가 살고 있으면. 근데 자기가 안 살고 전대차를 했어요. 임차인이 임대차를 또 한 거예요. 전이 한 번 더 한 거랬잖아. 전매, 매매 한 번 또 한 거. 전전세, 전세 한 번 또 한 거. 전대차, 임대차를 한 번 또 한 거예요. 임차인이. 그래서 자기가 안 살고 새로운 임차인, 그걸 전차인 이렇게 부르는데 그 사람이 살고 있어요. 임차인이 임대차하고 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상관이 없대요, 판례가. 임차인이 직접 살고 있든 아니면 전대차를 해서 간접적으로 점유하고 있든 상관이 없다. 단 누구 명의로 주민등록이 돼야 되냐면 전차인, 그게 직접 점유자, 실제로 사는 사람 명의로 주민등록이 돼야 돼요. 임차인이 전대차를 하고선 임대차를 또 하고 나갔대요. 근데 전입신고는 계속 그대로 돼 있대. 그럼 대항력 없어져요. 새로운 사는 사람 명의로 돼 있어야지. 임차인은 나갔잖아요. 새로 사는 전차인 명의로 계속 돼 있으면 대항력은 있는 거고. 그래서 판례가 그거밖에 없어. 보통 서민들이 다 집에 살고 있으니까 직접 점유해도 되고 간접 점유해도 상관이 없다. 그럼 거의 대부분은 여기 생긴다는 거예요. 황당하게도 이 주민등록이 잘못되는 경우가 무진장 많아요, 이게. 예? 그래서 주민등록 잘못됐을 때 임차인 잘못이 있나 없나를 나눠봐야 돼요. 또 주택 종류도 나눠봐야 돼. 이게 단독주택인지 공동주택인지.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이에요. 어떻게?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돼야 돼요. 아파트다.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돼 있어야죠. 무슨 아파트 끝, 아니면 집원만, 번지수만 안 된다고. 근데 단독주택일 때는 집원까지만 정확하게 돼 있어도 돼요. 그게. 예? 단독주택은 집원까지만, 공동주택은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왜 그러죠? 짜장면 시켜보면 알아. 단독주택에서 집원 불러주면 배달 온다고, 그거는. 근데 공동주택에서 동호수를 안 불러주면 배달이 안 와요. 어떻게 와도 못 먹어. 그거 터져갖고 그거. 일일이 다 눌러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짜장면도 그런데 대항력 마찬가지. 더 중요한 건데 대항력은. 그래서 대항력도 마찬가지다. 단독주택은 집원까지만 정확하게, 공동주택은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그리고 이 주민등록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임차인 잘못이 있다. 그럼 대항력이 없어요. 내가 잘못을 했잖아. 근데 임차인 잘못이 없다 그러면 대항력은 있는 거고. 그렇게. 임차인 잘못이 있나 없나. 그런 것도 나눠봐야 돼요. 이렇게. 자, 이제 요거는 집주인 바뀌었을 때 우선매제권, 이거는 경매, 공매시, 주로 경매시에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그때 법원 가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매제권. 요건이 대항요건이에요. 그러니까 주택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플러스 확정일자. 계약서에 도장 하나 받는 거죠.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할 때 계약서에 도장 받는 게 있어. 그거 받으면 우선매제권이라는 게 생겨요. 이게. 요건이 세 가지인 거죠. 주택인도, 주민등록, 확정일자. 그러니까 대항요건 플러스 확정일자. 그러면 그 날짜에 생겨요. 대항력이 있었으면 그 날짜에 생겨요. 대항력이 없었으면 대항력 발생과 동시에 생기게 돼요. 이게 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예요. 어떤 경우냐면 12월 1일 전입신고를 했대요. 12월 5일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같은 임차인이에요. 이 사람 대항력은 언제 생겼을까? 집에 살고 있고 전입신고를 요때 했고 확정일자는 이렇게 있고. 대항력 언제 생기죠? 12월 6일 0시? 아니죠. 12월 1일이 아니라 2일 0시에 생긴다고. 전입신고하면 이게 주민등록이니까 다음날 0시. 그래서 2일 이때는 2일 0시에 대항력이 생긴 거예요.
그럼 우선 면제권 언제 생기죠? 도장받은 날에 생기는 게 원칙이요. 대항력이 이미 발생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도장을 12월 5일 받았으면 언제 생긴다? 5일. 이때 생기는 거 우선 면제권. 도장 받은 날에 그냥 바로 생기는 거예요. 그냥. 받으면 바로 그때 딱. 이미 대항력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되죠. 근데 그 반대로 이렇게 됐대요. 만약에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놨대요. 그리고 전입신고를 나중에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대항력 언제 생기죠? 대항력? 전입신고를 12월 5일 했대요. 그러면 6일 0시에 생기네? 그죠? 이때 대항력이 생기잖아요. 그럼 우선 면제권은 확정일자를 12월 1일 받았으니까 이 날짜에 생기는 게 아니라 이때는 대항력이 없으니까 도장을 받아놔도 의미가 없어요. 대항력이 요 날짜에 생기니까 같이 생겨요. 우선 면제권. 대항력 발생과 동시에. 대항력이 이때 생기니까 같이 생겨라. 위에 거는 이미 대항력이 있었으니까 그 날짜에 생긴 거고. 그런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른 날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요. 어떻게 하죠? 같은 날에 다 해요. 예를 들어서 12월 5일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도 받은 거예요. 같은 날 다 했어요. 그러면 대항력 언제 생기죠? 6일 0시에 생기니까 우선면제권도 6일 0시에 같이 생긴다. 같은 날짜에 하면 다음 날 0시에 생기게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문제가 잘 나오는 게 이거죠. 예를 들어서 같은 날짜 12월 5일에 이거 임차인이고 확정일자 전입신고 저당권도 요때 설정이 됐대요. 12월 5일 저당권도 설정이 났어요. 같은 날짜에. 그러면 같은 날짜에 저당권 설정됐으니까 임차인과 저당권자가 동순이다 막 이렇게 나온다.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저당권은 날짜가 언제죠? 얘는 5일이에요. 5일. 그 날짜라고요. 근데 임차인은요? 6일 0시잖아. 그러니까 임차인이 후순위가 되는 거예요. 후순위. 자기 위에 저당권이 있게 되는 거라. 동순위가 아니라. 근데 또 이런 경우 있어요. A, B인데 둘 다 임차인이고 둘 다 같은 날짜에 있어요. 다만 A는 오전에 하고 B는 오후에 했대요. 그럼 A가 오전에 했으니까 A가 선순위예요? 아니죠. 둘 다 동순위야 그때는. 왜? 둘 다 다음날 0시잖아요. 임차인끼리는. 전입신고 선후 상관없이 다 다음날 0시니까. 동순위. 저당권은 그 날짜니까 저당권이 선순위가 되는 거고 그런 것들.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제 주의사항은 이거예요. 확정일자. 눈치를 채야 돼. 이제. 그 정도 눈치는 이제 우리가 키워야 돼요. 확정일자가 딱 보이면 무조건 이거 우선면제권. 확정일자. 대항력 요건이 아니라고요. 이거. 확정일자를 안 받아도 대항력이 생겨요. 확정일자 받으면 그건 우선면제권 요건인 거지. 우선면제권이 생기는 거지. 이게 대항력 요건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후순할 요거 최우선 면제권 요건도 아니에요. 확정일자 나오면 무조건 우선면제권. 최우선 면제권 얘는 이거예요. 자, 우선 면제권은 경매에서 이제 참여해서 법원에서 달라고 해요. 우선 면제권 나 우선 면제권이 있으니까 가장 먼저 주세요. 맞아요? 아니에요. 우선 면제권은 순서대로 받는 거예요. 내가 세 번째 임차인이래요. 내 순서가 3순위였대. 세 번째 임차인이 달라고 하면 세 번째로 주는 거예요. 그냥 순서대로. 나 3순위인데 가장 먼저 주세요 하는 건 최우선 면제권이에요. 둘 다 누구한테 달라고 하는 거라고요? 법원 가서 경매 법원 가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우선 면제권은 순서대로, 최우선 면제권은 가장 먼저. 그러니까 줄 서서 받는 게 우선 면제권이고 세치기해서 받는 게 최우선 면제권이에요. 3순위인데 1순위보다 먼저 받는 거 이게. 근데 이제 최우선 면제권은 요건이 주택인도 플러스 주민등록이에요. 확정일자가 요건이 아니라고. 즉 대항 요건만 갖추면 된대요.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만 돼 있으면 돼. 언제까지? 경매가 들어가기 전까지. 그리고 내 보증금이 소액이면서 경매가 들어가기 전까지 내가 전입신고만 해놓으면 최우선 면제권이 생겨요. 또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니고 확정일자 안 받아도 최우선 면제권이 생긴다고요. 확정일자는 뭐 요건이다? 우선 면제권. 그럼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소액 임차인이 보증금이 좀 작아요. 그리고 경매가 들어가기 전까지 전입신고를 해놓은 거야. 그럼 난 이제 소액 임차인이니까 난 이제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으니까 확정일자 없어도 나는 상관이 없다. 그게 아니야.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게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 이게 따로따로니까 내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 면제권도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최우선 면제권 행사에서 가장 먼저 받고 만약에 다 못 받은 게 있으면 우선 면제권 행사에서 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보증금이 적어도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게 더 유리하는 거죠. 근데 그 확정일자가 유리하다는 거지 최우선 면제권이 요건은 아니다. 그걸 주의해야죠. 자, 그리고 시험 문제는 최우선 면제권 이렇게도 나와요. 나오는데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안 나와. 뭐라고 나오냐면 자, 최우선 면제권 1순위보다도 먼저 받는 거예요. 내가 3순위 임차인인데 1순위보다 먼저 받는데요. 보증금 전부 다를? 아니다. 보증금 중 일정액. 보증금 중 일정액 일부만 가장 먼저 받는 거예요. 전부 다가 아니라. 그래서 보증금 중 일정액 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최우선 면제권을 보내야 돼. 단어 보고서 눈치를 채야 된다 그랬잖아요. 확정일자 우선 면제권. 확정일자 나오면 우선 면제권. 보증금 중 일정액 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최우선 면제권. 단어 보고서 눈치를 채야 된다. 그 정도 눈치는 우리가 이제 키워야 돼요. 근데 잘 안 돼 그게. 그런 거고. 결론은 이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른 거기 때문에 한 임차인이 세 가지를 다 가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셋 중에서 두 가지만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한 가지만 가질 수도 있고 다 없을 수도 있고 따로니까 뭐를 물어보는지를 잘 봐야 된다. 그런 거. 자, 115페이지에서 파란색 2번 대항력을 보세요. 대항력. 양가로 1번 대항력이 취득. 동그라미 1번 등기가 없는 경우에 등기가 있으면 바로 그냥 대항력이 생기니까 의미가 없다고요. 등기가 없는 경우에 집에 살면서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대항력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날부터가 다음 날 0시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고 12시 땡치는 거. 그리고 전입신고한 때는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에 돼 있어서 같은 말이다. 전입신고, 주민등록은 같은 말이다. 다음 날 0시에 생긴다. 이렇게. 그래서 대항력이 있으면 새로운 주인이 나가. 안 나가도 된다. 그리고 그 새로운 주인에게 돈 내놔. 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동그라미 2번 때문에 그래. 임차주택의 양수인, 새로운 주인이거든요. 새로운 주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걸 본다. 새로운 주인이 임대인 그 위치를 그대로 떠안으래 그냥. 그래서 이걸 진짜 어려운 말로 하면 면책적 채무인수 이렇게 불러요. 진짜 어려운 말로. 면책적 채무인수. 무슨 말이냐면 보증금을 누가 주는 거예요 이제? 보증금을 새로운 주인이 주는 거예요. 새로운 주인. 보증금 반환 채무. 보증금을 줘야 되는 채무를 누가 부담한다? 새로운 주인, 양수인이. 그게 면책적 채무인수.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걸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서 보증금을 누가 주는 거다? 양수인, 새로운 주인이 주는 거다. 그러니까 새로운 주인에게 받을 수 있다고요. 그게 더 좋잖아. 근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이의를. 이거에 대해서. 아니 나는 새로운 주인한테 받고 싶지 않고 원래 주인에게 계속 받을 거야. 임차인이 그렇게 이의를 제기했대요. 그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새로운 주인에게 받는 거고 이의를 제기하면 원래 주인에게 받는 거고. 그럴 수도 있어요. 원래 주인은 돈이 좀 많이 있었대요. 자기가 살고 있었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새로운 주인은 딱 보니까 돈이 없어 보여.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왠지 새로운 주인이 보증금 잘 안 줄 것 같아. 그럼 이의 제기하고 원래 주인에게 계속 받을 수 있다고요. 근데 보통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새로운 주인에게 받는 게 더 편하잖아. 그게. 이게 면책적 채무인수 그거다. 그래서 대항력이 그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나가, 안 나가도 되는 거. 두 번째는 새로운 주인에게 보증금 내놔. 이게 된다는 거. 그리고 양가로 2번 주민등록. 다가구 단독주택이에요. 다가구는 단독주택이에요. 다세대는 공동주택이에요. 큰 차이가 있네요. 다가구는 어떻게? 지번까지만 정확하게 하면 돼. 지번까지만. 근데 다세대는 공동주택이니까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다가구용 단독주택이었대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지번까지 그냥 한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세대로 바뀌었대요. 임차인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근데 대항력이 없다 그러면 너무 황당하잖아요. 나는 내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이게 다가구여서 지번까지 정확하게 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 내 잘못도 아닌데 다세대로 바뀌었다고 해서 너 대항력이 없는 거야. 그러면 안 되니까. 이때는 임차인 잘못이 없으니까 대항력이 있다. 그런 거죠. 임차인이 전입신고했을 때는 다가구였으니까. 다가구. 그 다음 동그라미 4번을 보세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착오로. 누가 잘못한 거예요? 공무원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했대요. 잘못이 없어요. 그 밑에다가 수리 동그라미 적었어요. 수리 동그라미. 수리.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였는데 그 밑에다가 수리.
수리가 접수 완료. 왜냐면 전입신고서를 갖다 내요. 공무원이 딱 받아보더니만 다 됐어요. 돌아가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수리가 된 거예요. 전입신고서를 냈는데 공무원이 받아보고서 잘 됐네요. 돌아가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수리된 다음에 이제 공무원이 자기가 깜빡하고선 잘못 적어놨대요. 대항력이 있다. 임차인 잘못이 없으니까. 이게 판례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그래서 이것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떤 경우냐면요. 이런 경우예요. 자, 전입신고가 했는데 전입신고가 이제 수리가 된 거 있고 수리가 안 된 게 있어. 수리가 안 된 거는 전입신고서를 받자마자 그냥 돌려준 거예요. 그냥 이거 잘못됐으니까 다시 적어오세요. 이거는 수리한 다음에 다 끝났어요. 돌아가세요 한 거. 방금 전에 수리가 됐으니까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이 차고해서 잘못 기재하면 대항력이 있다. 이거는 방금 한 거. 임차인 잘못이 없으니까. 근데 수리가 안 됐대요. 공무원이 돌려준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이 이거 다시 적어오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적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적어온 거예요. 임차인이 잘못 기재해서 다시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건 대항력이 없대. 똑같아 보이는데. 밑에 거는 공무원이 요구를 해서 이거 다시 적으라고 하니까 다시 적어온 거예요. 처음 게 맞았고 공무원이 실수한 거예요. 근데 다시 돌려준 다음에 임차인이 다시 적어서 갖다 낸 거예요. 공무원이 그렇게 하니까 요구하니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건 대항력이 없대요. 그 차이가 뭐냐면 이거야. 전입신고가 수리가 됐나 안 됐나가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이게. 전입신고가 수리가 돼야만 다 공무원 책임이에요. 수리가 안 됐으면요 임차인 책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빡빡 우겨야 되는 거예요. 임차인이. 원래 게 맞다고 계속 끝까지. 다시 확인해 보라고. 그거 안 했잖아. 아 그래요? 다시 와서 그냥. 대항력이 없어. 동사무소 기다렸다가 죽여버려야지 공무원. 용서가 안 된다고. 네가 처음에 한 게 맞는데 공무원이 이거 수리 안 하고 다시 적어오세요. 다시 적었더니만 대항력이 없대. 공무원 잘못인 것 같지만 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수리가 안 됐으면은 임차인 잘못도 있다는 얘기예요. 임차인 잘못도 조금이라도. 임차인 잘못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대항력 그냥 없어져요. 조금 있다는 얘기예요. 수리가 됐나 안 됐나 차이가 있어요. 지금 우리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4번은 수리가 된 거라고요.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였는데 나있잖아요. 수리가 된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공무원이 차고해서 잘못 적어놓은 거는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요. 양가로 3번 대항력의 내용은 동그라미 1번 어떤 경우죠? 매도인이 임차인 되는 거네. 매도인이 임차인 되는 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 다음 날에 생긴대요. 이건 좀 어렵다. 지금 이거 해야 되나요? 좀 쉬었다가 동그라미 1번을 한번 설명은 드려볼게요. 이거 우리 중개보수할 때 매도인이 임차인 돼서 하는 거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좀 쉬었다가 나머지도 한번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좀 쉴게요.